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 공동체와 한반도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한반도의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구한반도 체제를 청산하고 신한반도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한반도 체제의 핵심 요소는 이 지리적, 정치적 분단과 냉전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경축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자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은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 협력 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 협력 공동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 곧 신한반도 체제 수립을 위한 이 3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신한반도 체제 수립을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면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세 번째는 평화로운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또 통일로 광복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이 신한반도 체제의 3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한반도 평화 공동체와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달성을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함께 촉진을 함으로써 구한반도 체제를 만들어낸 지정학적 비극을 지정학적 행운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대결적이었던 남북 관계를 평화 번영을 위한 그 협력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북아 철도 공동체로 다자 협력, 다자 안보의 초석을 놓는 이 신북방 정책,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고요. 공동 번영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신남방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해 가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 상태는 외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사회 공동체의 실현과 또 정치적 통합 같은 노력을 지속을 한다면 평화도 더욱 공고해지는 이런 평화, 번영, 통일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통일 지향 등으로 결집된 이 민족적 역량을 토대로 이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에도 적극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번영을 넘어서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 동아시아 평화 번영이 실질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이 한반도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과제는 크게 우리가 5가지로 좀 구별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우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촉진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요. 또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 교육의 발전과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이런 5가지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 체제는 이 정전 협정에 기반을 둔 한반도 정전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죠.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은 가능하게 되겠죠. 남북은 1991년 채택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와 또 6.15 남북 공동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이 군사적 충돌과 위협이 사라지게 하자는 이 비전을 공유를 해왔고요. 2018년에는 이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서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었죠.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개최했던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개막을 천명을 했던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이 남북 정상은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 수역을 만들고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서로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곧이어서 이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를 평가를 하고요. 남북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또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를 한 뒤에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었죠. 남북 정상은 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먼저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약속을 했고요. 또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합의서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면서 DMZ 일대 서해, 동해, 한반도 상공의 군사적 긴장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GP 시범 철수를 기반으로 파주, 고성, 철원 지역의 DMZ 내에 철거 GP를 연결해서 DMZ 평화의 길을 조성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이야기했죠. 여기서 3대 원칙이라는 것은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3대 원칙을 2019년 9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를 하면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DMZ 국제평화지대는 첫 번째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주요 성과인 DMZ 비무장화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대북 안전보장과 무력 충돌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하고 동시에 철도 공동체 비전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역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의 안전보장을 서로 약속을 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미북 양국 정상은 2019년 2월에는 하노이, 또 6월에는 판문점에서 만나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이죠. 자, 다음은 이 한반도 평화 통일 촉진 외교 강화 과제인데요. 자,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이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 분단 체계의 해체인 동시에 20세기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 질서, 구한반도 체제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문제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자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평화롭고 하나된 한반도 출현이 주변국들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주변국들의 성장과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질서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평화롭고 하나된 한반도는 이 동아시아 평화 번영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는 구상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교의 핵심 목표는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극복을 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동아시아 영내의 경제 협력과 경제적 이익 증대 등 이 각국의 이해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실리적 접근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과정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병행할 때에 이 외교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역시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이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이 한반도 평화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를 위해서는 이 정부 외교와 함께 공공 외교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공 외교라는 것은 NGO나 또 학자들, 언론인, 예술인 같은 예술인 같은 이런 외부인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외교 활동을 말하죠. 즉 공공외교라는 것은 전문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NGO 단체나 또는 뭐 학자, 언론, 예술인 같은 이런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 가치, 정책, 비전 이런 공감대를 확보하고 형성하는 외교 활동을 우리가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이 한반도 외교 정책과 통일이 국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갖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 대 정부로 행해지는 전통적 외교 외에 공공외교라는 수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남북은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의 공동개발, 그리고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이런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합의를 하면서 한반도 경제협력 비전을 공유를 해왔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정상회담, 다양한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이런 상징적 경제협력 사례를 만들어냈었죠.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먼저 남북 산업과 인프라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정진을 하고 남북 경제력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 협력을 추구하고 있죠.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환서해권에서 경의선 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육로, 해로, 항공로와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고 제조업 등의 이 기존 산업과 ICT 첨단 산업 육성에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동해권에서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에너지 협력,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 등을 추진을 하고요. DMZ 일대에서는 생태 환경자원 공동개발과 이용, 그리고 경제 특구 구성 등을 경제 특구 조성을 하는 것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제시하는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 협력 사업은 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기초일 뿐만 아니고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이나 그리고 이 제조업, 농업 이런 다양한 산업 부분 협력은 이 북한의 산업 생산력을 높여주고요. 남북 간의 생산 분업을 통해서 남북 모두가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를 강화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죠. 이처럼 산업과 인프라 협력 성숙을 통해서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완화된 이후에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제반 생산 요소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 수준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일 시장 단계로의 이행은 북한이 저개발국에서 벗어나서 중소득 국가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이 단계에서는 남북 간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규약 제정이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은 남북한 상품과 서비스 반출입, 또 인력의 이동, 또 자본 이동 등과 관련한 이 규범과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공동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죠. 자,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또 완전한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이 평화의 제도화와 함께 분단으로 만들어진 남북 대결 의식을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 의식으로 바꾸는 이 평화의 내면화가 필요합니다. 이 평화의 내면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북 주민 간의 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아갈 수 있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겠죠.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 간의 만남과 이 교류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낳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 평화의 내면화에 기여한다는 점은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실천을 하면서 입증이 되었었던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연합국 교육장관들은 런던에 모여서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논의했고, 이 결과로 45년 11월 16일 런던에서 37개국 대표가 유네스코를 창설을 했었는데요. 이 기구 헌장 서문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욕과 불신을 초래한 이 공통적인 원인이 되고요. 이 의욕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유네스코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요컨대 인류가 영속적 평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를 극복해서 지적, 도덕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는 데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 바로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 간의 만남과 교류인 것입니다. 이 남북 주민은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체육, 예술, 학술, 종교 교류와 또 금강산 개성관광 등으로 상호 신뢰와 이해를 쌓아왔죠. 자, 이러한 남북 사회 문화 교류가 앞으로 영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에 한층 더 기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실현에 한층 더 기여하려면 남북 사회 문화 교류는 이 남북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가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실현에 기여하려면 북한 사람을 향한 이질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두 번째로는 이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확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적 공통성을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상호 문화주의로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 상호 문화주의는 상호 교류를 통해 공통 문화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이 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통 문화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요소가 많아질수록 한반도 평화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과제로서 우리가 평화통일 교육의 발전과 강화 분야입니다.
자,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해서 국민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관계 진전은 국내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상호관계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이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 동시에 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 번영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과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평화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평화통일교육의 첫 번째 당면 과제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평화통일교육 방향은요.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 사회 이해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이 많이 개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편견과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우리가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질성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주민은 매우 이질적인 정치 경제 제도 아래에서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정서, 또 서로 다른 생활 문화 등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공통점 인식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오히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은 이 국민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과 편견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남북한의 같음과 다름을 함께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통일교육의 방향은 평화통일교육이 평화적 제도화에 나아가서 평화의 내면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다름의 인정과 다양성의 존중, 비폭력적 의사소통, 그리고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함량 같은 이런 요소들을 적극 담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평화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남북한 주민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 평화통일 교육 방향은요. 통일 비용에 대한 이 접근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부각된 통일 비용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이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진적인 화폐 또는 경제 통합을 이루어내느라 이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독일과는 달리 남북은 경제 협력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경제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은 물류와 에너지, 제조, 농림수산업, 관광, 생태 등 이 다양한 부문의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가 남한 경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체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가 있고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통일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분단 상태 유지에 쓰이던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돌릴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통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도 평화 통일 교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